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의 남자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다 보니 별의별 상황과 아이들을 만나게 되지만 얼마 전 제가 마주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아내가 여기에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듣고 말을 해주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아마도 제 사연을 들으면 아내가 좋아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도 막상 제 이야기를 하자니 쑥스럽고 부끄럽네요. 그래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라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또 제 자랑 같아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또 남사스럽다고 할까요? 제가 과학 선생이라 말을 재미있게 하는 재주는 없지만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시작이 너무 거창했네요. 하하.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흔히 달동네라고 부르는 판자촌에서 자랐죠.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울퉁불퉁한 골목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 남은 집이 몇 없을 때 나타나는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몇 번을 미끄러지는 그런 위치였죠. 차는커녕 걸어서 겨우 갈 수 있는 좁은 길에 계단도 겨우 시멘트를 바를 때 만든 울퉁불퉁한 비좁은 모양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험하고 후미진 그 길을 겁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잘도 다녔었습니다. 심지어는 뛰어다니기까지 했죠. 부모님은 매일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야근이라도 있는 날은 부모님을 기다리다 잠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누나는 저를 챙기며 학교도 다니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겨우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은 누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일을 해냈죠. 하지만 저는 고맙다기보다 당연하게 여겼고 누나는 공부를 잘했음에도 고등학교를 인문계가 아닌 상고로 진학하며 3학년 때부터 취업에 나가면 내가 너 학비는 댈 테니까 너는 대학 갈 생각하고 공부해. 너라도 대학 가서 우리 집에도 대학생 한번 나와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누나의 그런 결정을 부모님은 안타깝고 미안해 하셨지만 막지는 못하셨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이었죠. 저는 그때 누나의 말을 듣고서야 그동안의 모든 누나의 희생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국립대학 사범대학에 차석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액은 아니어도 장학금이 나왔고 누나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임에도 지방 국립대에 간 것을 아까워하긴 하셨지만 제가 서울로 가면 발생할 여러 부대 비용을 생각하시곤 이내 받아들이셨습니다. 돈이 참 무서운 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그 화목함에는 부모님의 노력과 누나의 희생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봉사 동아리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든 다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마음은 부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가족 생각으로 그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군대 가는 날 훈련소 앞에도 배웅 나오지 못할 만큼 바쁜 가족들이었지만 아침에 출근을 하며 눈물로 배웅하던 모습이 제대할 때까지 잊히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과 누나가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 복귀하는 저를 다시 보낼 때마다 그 표정을 하신 탓도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 그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항상 있었죠.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무렵 저희 집은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달동네를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아래로 내려왔고
마당도 그럴듯하게 있었죠. 부엌 겸 거실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밥솥을 제일 먼저 안고 들어가시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결혼 생활 27년 만에 장만한 내 집이니 어머니의 그 감격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 곁에서 함께 눈물 짓던 누나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졌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 그 집 도배와 장판을 저와 직접 하시며 손을 보시면서도 재석아, 이제 우리 집도 있고 엄마랑 내 걱정은 말고 임용고 씨 준비할 생각만 해라. 너가 선생님만 되면 이 아버지는 소원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고 며칠은 집들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네 잔치라도 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만큼 힘겨운 삶을 사셨기에 그만큼의 축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셨죠. 누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남은 대학 생활을 했고 임용고시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까지 공부로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더 노력했습니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안 됐으니까요. 할 수 있다면 되도록 빨리 합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일이었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바람이었기에 반드시 저는 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치른 임용고시에서 저는 보기 좋게 미끄러졌습니다. 충격과 실패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새도 없이 죄책감으로 몰려왔죠. 온 가족의 염원이자 바람인데 해내지 못했으니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며칠은 제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웅크려 지냈습니다. 재수를 하자니 돈 걱정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 저를 이끌어낸 것은 누나였습니다. 재서가 원래 임용고시는 처음에 되기가 힘들다며 그렇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거 아니야? 포기할 거 아니면 얼른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라며 제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던 누나도 함께 울더라고요. 바보같이. 야, 이 멍청아. 온 가족이 너 때문에 다 고생하는데 그 시험 하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 라고 다그쳐도 저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런 위로를 받으니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밥도 큰 그릇에 반찬을 얹어놓고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고시학원은 다녔지만 고시원이나 고시촌으로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그렇게 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매일 악몽을 꾸었고 매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집을 산 부모님의 대출금을 함께 갚지도 못했고 누나에게 신세를 갚지도 못하고 있으니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희생하는 가족에게 부채를 지게 되는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공부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도 가족에게 짐이 아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짐인 저는 쓸모가 없이 느껴졌거든요. 그 간절함이 통한 것인지 저는 두 번째 임용고시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더군요. 부모님께 알리고 누나에게 알리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셨고 어머니는 제게 수고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 장하네. 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누나는 이제 성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 멋지다. 라며 웃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누나,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해. 누나가 나보다 공부 더 잘했잖아. 지금이라도 누나 하고 싶은 공부해. 이젠 내가 뒷바라지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시가 끝난 후 임명되기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누나가 재수학원에 다니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 손을 잡으며
아이고, 우리 동생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야, 근데 이제 누나가 나이가 30이야. 무슨 대학을 가? 하기에. 누나, 아직 안 늦었어. 이제 30인데 앞으로 뭘 하든 남은 시간이 더 길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울먹울먹 하더니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더군요. 그 마음이 느껴져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누나가 취미처럼 고등학교 문제집들을 사서 풀고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을 저도 돕고 학원도 다니고 하면 누나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뒤늦은 수험생 생활을 시작한 누나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저는 누나의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학원 보조 강사 일을 했습니다. 누나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다행히도 임명은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된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순진했고 잘 따르는 학생들도 생겼죠. 재밌었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제가 가진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는 건 꽤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2학기 시작과 함께 임명이 되었기에 운동장에 단풍이 지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남자 중학교였는데 항상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축구, 농구, 캐치볼 등등을 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나 학원비와 용돈을 빼고 부모님께 생활비 하시라고 드릴 돈을 빼고 적금을 들고 나면 제 용돈이라고는 20만 원이 다였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 제게 해준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우쭐한 마음은 가질 수 없었지만 그저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누나는 그해 치른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고 제가 졸업한 도립대학의 수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며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저와 같은 이유로 지역 대학을 선택한 누나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내가 대학 문턱을 밟아보는 게 어디니? 너도 이 대학 나왔으면서 뭘 그래?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저는 등록금도 못 해줬는데 뭘. 누나는 내 등록금에 학원비, 용돈까지 다 줬잖아. 나는 이제 겨우 조금 갚았어. 앞으로 더 갚을게. 용돈 걱정은 말고 공부해서 면허시험 한 번에 붙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부모님은 너희는 정말 절로 컸다. 절로 컸어. 라며 대견해 하셨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 죄책감이 어우러진 감정을 주고받으며 돈독해졌습니다. 전쟁통에 전우 같아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아닌 돈이라는 적을 이겨내는 전우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새 학년이 되며 저는 담임반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첫 담당 반을 맡다 보니 설레는 마음이 크더군요. 중학교 2학년의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혹시나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생기면 어쩌나, 폭력 사건이 나면 어쩌나, 왕따가 나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휙휙 스치긴 했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설레어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젊은 남자 선생님을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학교이긴 했지만 좀 더 농촌 지역이라 그런지 더 순박하고 거칠거칠해 보이는 아이들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잘 맞춰 나갔습니다. 그러다 반장으로 뽑힌 녀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과목 선생님들께 혹시나 문제집 제가 풀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깝지 않도록 잘 풀어서 검사 받겠습니다. 라며 예의 있지만 밝은 얼굴로 말하는 녀석에게서 저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 녀석처럼 그렇게 싹싹하진 못했지만 가정 형편을 아시는 선생님이 의례 새 학기가 시작되면
그렇게 한가득 문제집을 주시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녀석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보니 할머니 한 분이 가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녀석이 1학년 때부터 교무실에 와 그렇게 선생님께 부탁을 했고 선생님들도 흔쾌히 주신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씩씩한 녀석이라 굉장히 예쁨 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사랑을 주고 키우고 계셨겠죠. 그런 녀석을 위해 담임인 제가 문제집을 모아 전달하고 나니 옆자리 한문 선생님께서 민철이 참 착하죠? 애가 구김이 없어요. 이 동네 애들 거의 그렇지만 쟤는 유난히 그래요. 작년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말고는 울상한 걸 본 적이 없어. 학원도 안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나 몰라. 라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기특했습니다. 돕고 싶었고요. 민철이를 불러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부모님이 다 계셨지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그래서 그런지 민철이를 보면 선생님 학창 시절이 생각나서 좀 돕고 싶은데 민철이가 필요한 게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웃던 녀석이 얼굴을 굳히더니 선생님, 제가 할머니와 둘이 살고 문제집 달라고 하니 불우이웃 같아서 그러세요? 라며 묻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선생님,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와 사는 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고 부족한 면이 있는 건 맞지만 문제집을 챙겨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벌써 누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버렸다면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힘든 거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감사하지만 이렇게 절 챙겨주시고 싶었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을 존경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전처럼 웃어 보이더군요.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런 녀석이어서 더 마음이 가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특혜를 주거나 더 챙겨줄 순 없었습니다. 가끔 방과 후에 민철이 집으로 가 농사일을 도와주거나 할머니가 편찮으시진 않은지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같이 가서 하곤 했죠. 그러는 사이 민철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민철이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작지만 할머니가 농사 짓던 땅을 팔고 살던 집을 팔아 작은 방 하나를 구해 지내며 고등학교 진학하는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나서서 도왔는데 민철이는 제가 나서서 선생님들이 더 나서주셨다며 유난히 저를 더 따랐습니다. 워낙 넉살이 좋은 놈이라 다른 선생님들께도 잘했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더 하더라고요. 민철이를 돕다 보니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을 돕는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봉사 나갔던 보육원에 연락해 한 아이를 지정해 다달이 후원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제 형편상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기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자 보육원 원장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의 여자아이를 연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학원에 다니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학원비 20만 원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같이 민철이를 돕던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민철이 덕분에 제가 장가를 가게 된 거죠. 알고 보니 도덕 선생님이 그 마을 출신인데 제가 그렇게 농사일을 나서서 하는 것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형편을 이야기했더니 다 상관없다고 하여 교제를 시작했고 저희는 4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지만 형편상 제가 먼저 다가가진 못하고 있었거든요. 누나 용돈과 부모님 생활비를 계속 드려야 하는 형편인데도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족분들이 그만큼 희생하셨으면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다 괜찮아요. 라며 말해준 천사 같은 여자였기에 저를 그만큼 기다려주어 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쯤이 되었을 때 부모님 대출도 다 갚았고 누나도
이제 학교 남은 기간에 용돈은 내가 모은 돈으로 해볼게. 나도 회사를 10년 다녔다. 너가 준 용돈도 아껴 썼고, 진작 너 도움 안 받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라고 하더군요. 고졸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 없는 건 당연했는데, 그렇게 저를 안심시켜줘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교 앞에 월세방을 구해 결혼을 했습니다. 민철이는 제 덕분에 결혼했으니 행복하세요. 라며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에게 꼬박꼬박 연락하는 아이들 중 민철이는 항상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의 생활은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예쁜 딸과 아들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는 와중에 보육원에서는 매달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그 아이가 중학생을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뵙고 싶다는 편지였죠. 점점 더 드는 학원비도 제가 부담을 했기에 너무 송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는 인사가 전부였던 편지는 아이가 중3이 되었을 무렵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말라고 보육원 원장님께 부탁드려놨고 답장에도 분명하게 만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인지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보내온 사진으로 본 아이의 모습이 전부이긴 하지만 예쁘고 대견한 제 자식 같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농담처럼 우리 큰딸이 이렇게 컸네? 라며 함께 사진을 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저의 존재를 구체화시키고 무언가 갚아야 할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생기게 될 마음의 부채를 가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아니까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제게 쓴 편지에 답장을 하며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쯤이면 그 말뜻을 알 것 같아서요. 그러한 이유로 나는 너의 앞에 나설 수 없다고요. 그러자 아이는 다시 보낸 편지에 후원자님의 그 마음에 더 감동을 받아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하네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함부로 해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후원자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까지 더 열심히 할게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의젓한 아이의 편지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모나지 않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에 저도 한 귀퉁이만큼 보탤 수 있는 것이 감사했죠. 몇 년 후 아이는 의류 디자인과에 합격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저를 만나고 싶다고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첫 등록금을 보내주고는 오늘만큼은 혜진이 아빠로서 말하고 싶구나. 대견하다. 너무 자랑스럽고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밥도 먹고 머리도 쓰다듬어주며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혜진이에게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거든. 이제 막 더 험한 세상에 발을 디딘 너에게 내가 짐이 되고 싶진 않다. 나는 그저 너가 이렇게 훌륭히 건강하게 너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에 조금의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살겠다. 대신 혜진이는 더 씩씩하게 더 훌륭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주렴. 그리고 이렇게 가끔이나마 소식을 전해주면 고맙겠구나. 등록금은 나의 마지막 후원이다. 보육원 원장님께 들어서 너가 기업 후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널 위해 모은 등록금이라 보내고 싶었어.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아이에게 절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계속 편지를 보내주었고요. 누나는 수의사가 되어 유기견 봉사를 다니다 만난 사람과 결혼을 올렸습니다. 한 번의 면허시험에 붙어 대학 병원에서 실습 기간을 거치면서도 그 봉사는 놓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던 누나는
임신 중에도 봉사를 나갔습니다. 매형도 같은 병원에서 같이 봉사 다니던 소의사라 부부가 함께 부지런히 지금도 다니는 중입니다. 부모님은 저와 누나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본인들 노후 대비는 본인들이 하신다며 지금은 작은 채소 가게를 하시는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덜 힘들고 덜 벌지만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20년 넘게 열심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시는데 농사 짓던 분들이라 도시 생활을 답답해 하시기에 제가 아이들 조금 더 크면 시골로 가자고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점점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니 전원 생활이 그립기도 해 더 나이가 들면 농촌에서 살고 싶거든요. 가파른 달동네 언덕을 올라가던 그때보다 민철이네 농사일을 돕던 그때가 마음이 더 편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제는 편한 것을 찾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겠죠. 풍족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라 아직 뒷받침을 해주려면 한참이긴 하지만 여전히 후원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처럼 지정 후원은 하지 않고 그 보육원에 일정 금액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 정을 주고 정을 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는 간간히 편지를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취업을 했다며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회사 제품이라며 옷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여성복이라 아내가 좋아하긴 했지만 보육원 원장님께 말씀드려 그러지 말라고 했죠. 저와 소식이 닿지 않으니 아이는 많이 힘든지 만나자고 안 할 테니 답장이라도 해달라며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이 흔들릴까 봐요. 아내는 아이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제 결심은 지지해줬습니다. 제가 가졌던 부채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에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준 것이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편지를 가끔 받기만 하는 것으로 아이의 소식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3개월 전쯤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거절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는 고아이고 남편 될 사람도 가족이 없어서 회사 사람들과 친구들이 하객이 되어 주실 것 같은데 후원자님을 꼭 모시고 싶네요. 제발 이번엔 뵐 수 있길 바라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가 쓸쓸히 식장에 입장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킨 제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란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러지 말고 결혼식은 가서 축하하고 오지 그래요. 아이가 그런 날 더 쓸쓸할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된 민철이가 오랜만에 찾아오더니 품 안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색시될 사람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색시가 갑자기 아파져서요. 더 늦으면 줄에도 부탁 못할 것 같아서 저만 왔어요. 나중에 다시 소개할게요. 줄에 봐주실 거죠? 라며 웃는 아이와 함께 웃으며 야 임마 내가 몇 살인데 벌써 주래니? 라면서 날짜를 보니 그 아이와 같은 날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혜진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축하한다 진심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데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한다. 너와 결혼하는 그 사람은 참 행운하구나. 너처럼 착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게 되어서 나도 결혼하고 더 행복해진 사람으로서 너에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보장한다. 행복해라. 그리고 이제는 소식을 전하지 말고
너의 가정에 더 집중하렴. 이젠 나는 잊어도 된다. 나도 너를 가슴에 품고 잘 살길 기도하마. 알았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자. 그저 그거면 되겠다. 라는 편지를 쓰면서 제 마음도 동요가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와는 그렇게 작별을 고하고 마지막 편지와 축의금을 보육원 선생님께 전달해달라고 드리면서 더는 편지를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도 저를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와 안녕을 고했습니다. 민철이의 결혼식 날이 되어 서울까지 가야 하니 일찍부터 서둘러 아내와 길을 나섰습니다. 민철이 색시될 사람이 만들었다며 제 양복과 아내의 정장을 보내주어 오랜만에 멋을 내고 나서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날이라 그런지 더 좋았습니다. 주례사를 쓴다고 썼는데 잘 쓴 건지 곱씹고 연습을 하면서 가다 보니 금세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는데 어디서 본 듯한 이름의 애식장이더군요. 그 아이가 여기에 같이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져 혹시나 싶어 청첩장을 보니 오민철, 나혜진 이렇게 이름이 나란히 있더라고요. 혜진이는 이름만 알고 성은 몰라 다른 신부의 이름을 보니 함혜진이라는 이름도 있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해 민철이와 인사를 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 인사하다 보니 주례를 하러 식장으로 들어가 대기를 해야 하더군요. 워낙 친구들이 많은 녀석이라 거기서 동창회라도 하려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디에 떨군 건지 주례사 적은 게 없더군요. 아찔했습니다. 오랜만에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겠구나 싶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신부나 신부 부모님, 다른 하객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그때부터는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무슨 오디션이라도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며 올라간 주례석에서 성혼 선언문을 읽고 아득해져 오는 정신을 붙들고 민철이와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주례사를 적어온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줍게나마 주례사를 해보겠습니다. 매끄럽질 못해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신랑 민철군은 제가 처음 맡은 담임반의 반장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를 도우며 학원 한 번을 가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을 받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니 입이 풀려지는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신랑 민철군에게 제가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으니 자신은 마음만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정도로 신랑 민철군은 의지가 곱고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흐트러짐 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대견한 학생이므로 결혼 생활 역시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 민철이가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우렁차게 외쳐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리고 판에 박힌 잘 살아라, 양보해라, 존중해라, 믿어라 같은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황하니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준비된 게 없으니 제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랫동안 후원하던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민철군의 결혼식도 결혼식이었지만 그 아이가 저를 보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가질 것 같아 끝까지 보지 않기로 한 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신부 혜진 양을 보니 그 아이도 저렇게 아름답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합니다. 오늘은 제 자랑스러운 제자와 만난 적은 없지만 제 큰딸이 결혼하는 날이라 마음이 괜히 붕 뜨고 좋습니다. 날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횡설수설했으니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세상의 모든 신랑 신부들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우리 민철군과 그 아이가 조금 더 특별하게 행복하길 바라며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신랑 신부 잘 살 거라 믿습니다. 라고 주례사를 마치고 신랑 신부를 내려다보니 신부가 거의 쓰러질 듯 울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고 있는 신부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 신부가 그 아이구나 하고요. 괜한 소리를 해서 저 아이가 나에 대해 알아버렸구나 싶어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종종거려졌습니다. 주례와 찍는 기념사진을 위해 기다리라는데 그대로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를 마주본 그 아이는 저예요, 혜진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걸 그렇게 제 애를 태우셨어요. 라며 다시 울먹거리더군요. 예식장 직원이 신부님 더우시면 화장이 너무 지워져서 안 돼요. 라며 화장을 고쳐주는데도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주어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럼 돼. 알았지? 라며 손을 잡아주니 퉁퉁 부은 얼굴로 웃더군요. 민철이는 옆에서 함께 울어 더 부은 얼굴을 하고는 선생님, 저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저희 셋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아니었으면 삐뚤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덕분에 잘 자라 장가 갔습니다. 라며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와 아내를 패백실로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더니 저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미처 패백비는 준비를 못해 당황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절 받으셔도 된다며 웃더라고요. 보기 좋은 한 쌍이었습니다. 민철이가 주례를 봐달라고 했을 때 내 나이에 무슨 주례냐라고 한 것이 무색하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풍족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인사를 와서 밤이 늦도록 자신들이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보육원 이야기 등등을 하며 울고 웃고 다음날 갔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들어서인지 저희 부부도 함께 울고 웃고 했죠. 아내는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와서는 당신 덕에 나까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쑥스럽더라고요. 달동네 꼭대기에 살던 제가 조금 살만해져서 베푼 것 뿐인데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니 좋긴 좋았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제가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와 혜진이는 안부 전화도 하고 가끔 와서 밥도 먹고 갑니다. 둘이 싸우고 화해하며 올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정말 인연은 있나 보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드신 줄은 알지만 조금만 주변에 누군가를 보태어줄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철이와 혜진이도 후원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보, 당신이 있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아. 고마워. 라고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